찰리 멍거의 말들, 투자, 경제, 비즈니스, 그리고 삶에 관하여. 파트 1. 일확천금.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무척 위험하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단기 가격 방향에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같은 도박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는 남보다 훨씬 양질의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또한 모든 증권 또는 파생상품 계약의 단기 방향성은 본질적인 비즈니스 혹은 자산의 실질적인 장기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에 의해 커다란 가격 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부를 쌓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대출이나 채무를 사용해 작은 가격의 변동을 엄청난 이윤으로 증폭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가격 변동은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구입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9.11처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서 주식시장이 폭락이라도 하게 되면 한 번에 쪽박을 차게 됩니다. 찰리는 일찍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식 차익 거래를 했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자신을 커다란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채를 지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주식 가격 변동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능력 범위.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천재적인 것보다 유용하다. 여기서 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자각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일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기술 관련주에서 상승장의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인터넷 관련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잘 알고 있었기에 본인이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버크셔 해셔웨이가 인터넷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찰리가 투자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버블이 터지고 인터넷 관련주의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 가격이 떨어졌죠. 많은 이가 거금을 잃고 나서야 찰리가 투자하지 않은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보가 되지 않는 법. 사람들은 똑똑해지려고 노력한다. 나는 그저 멍청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다. 찰리의 투자 철학은 주식시장이 종종 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대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주식이 생긴다는 이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찰리는 저평가된 주식을 발견하면 그 주식을 매수해 장기간 보유하며 해당 사업의 근저에 놓인 경제적 조건이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찰리는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멍청한 짓은 대체로 태만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음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나 기회임이 분명한데도 해당 주식을 너무 적게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가 생각보다 실로 어렵습니다. 물러서는 법. 삶은 어떻게 보면 포커판과 같다. 무척 좋은 패를 쥐고도 판을 접을 줄 알아야 한다. 확률을 바꾸는 실수와 새로운 사실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찰리는 이런 상황을 프레디 맥에서 경험했습니다. 버크셔가 1980년대에 주식을 매수할 당시 프레디 맥은 보수적으로 잘 관리되는 수익성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영진은 회사의 준정부기관 지위를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단기 채무를 들여와 이를 장기 대출로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훗날 리먼 브러더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하다가 파산했습니다. 버크셔는 엄청난 리스크 증가와 프레디 맥 경영진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1999년 아끼던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2008년에 이르러 프레디 맥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오래된 경영진은 해고되었으며 주가는 추락했습니다. 찰리는 언제 패를 쥐어야 하고 언제 패를 버려야 하는지 또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손쉬운 낚시. 어항 속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면 나는 어항의 물부터 뺄 것이다. 주식시장은 때때로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기 힘든 너무나도 명백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주식시장에 공황이 발생하여 투자자들이 모든 곳에서 자금을 회수하면서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가져다 줄 곳들에서조차도요. 이런 도주는 어항의 물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물고기, 즉 저평가된 뛰어난 비즈니스를 발견하기 쉬워집니다. 깨달음. 그레이엄이라면 몸서리쳤을 양적 방법론에 근거해 어떠한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음을 깨달으니 더 나은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있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원로였으며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멘토였습니다. 그에게 가치 투자란 주식을 내재 가치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장부 가격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주가 수익률이 아주 낮은 주식을 선호했다는 뜻이죠. 1933년부터 1965년 사이의 기간에는 누구든 그런 주식을 열심히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엄 투자 철학의 문제점은 주식이 본질적인 가치에 도달했을 때 투자자가 소유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한 회사를 20년간 혹은 더 오래 소유하고 그 사업의 근본적인 자본 환경이 회사를 키우고 주식 가격을 올린다는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찰리와 워런은 어떤 사업은 경제적 조건이 갖춰져 있어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회사의 보통주는 상승하는 비율의 이자가 결합된 주가 연계 채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버크셔 해셔웨이가 1988년에 코카콜라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 코카콜라 주식은 하나당 0.18달러의 이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주당 이익의 증가 비율은 매년 약 16%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버크셔는 대략 주당 3.24달러를 지불했고 이는 주가 수익률 18배를 뜻하는 것으로 그레이엄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선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찰리와 워런은 그레이엄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코카콜라의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은 주가 수익률 18배를 더 낮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코카콜라의 주식을 5.55%의 초기 수익률을 내는 주가 연계채권과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은 주당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상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시장은 코카콜라의 이익 증가에 따라 회사 주식의 가격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럼 버크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크셔는 1988년 코카콜라에 12억 9,9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지난 20여 년이 흐르는 사이 이 초기 투자금은 170억 1,84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10.04%를 뜻하는 것으로 그 기간 사이의 배당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015년 한 해에만 코카콜라는 버크셔에 5억 2,800만 달러를 배당금으로 지불했고 이는 버크셔가 처음 투자한 12억 9,900만 달러의 40%에 달합니다. 차후 5년간 코카콜라는 버크셔에 대략 26억
$4천만 달러를 배당금으로 지불할 것입니다. 코카콜라 사업은 정말 잘 되고 있고 버크셔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엄의 오류.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자가 된 후 많은 것을 배워야만 했다.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그의 모든 생각은 자신을 거의 파괴했던 대폭락과 대공황의 영향을 받았다. 대공황은 그레이엄의 여생에 공포의 후유증을 남겼고 그의 모든 방법론은 그 공포를 방지하도록 고안되었다. 1929년 10월 29일의 주식시장 폭락은 그레이엄에게 가혹했으며 1932년에 이어진 폭락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1929년의 폭락 이후 주식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해 1931년에 이르러 상승폭이 30%에 이르렀습니다. 1932년의 폭락은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으며 20세기 최악의 폭락이었습니다. 종합주가는 89%나 하락했습니다. 만약 1929년 9월 3일 다우존스 지수에 $1,000를 투자했다면 1932년 7월 8일 그 돈은 $109로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이후 그레이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개발합니다. 파산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 분석에서 차용한 아이디어인데 그 본질은 가치를 평가할 때 수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주식 한 주의 가격을 장부 가격과 비교하여 장부 가격보다 싸게 팔리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현재 주가와 장부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을 통째로 구입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전체의 가치평가가 $1,000만 가정하면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의 주당 가격을 조사합니다. 만약 그 회사가 100만 주의 주식을 발행했으며 주당 가격이 $6라면 그는 주식시장이 그 회사 전체를 $600만 평가하고 있다고 파악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1,000만 $400만 안전마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해도 $1,000만 달하는 회사의 실제 가치가 결국 주식 가격을 다시 올려놓을 것이라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의 단점은 주식 가격이 처음 계산했던 본질적인 가치에 도달하면 그 종목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리와 워런처럼 주식을 30년 혹은 40년간 장기 보유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 그레이엄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장부 가격의 반값에 팔리던 1974년에 회사를 구입했다면 아마 장부 가격 이상이 된 1980년에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럼 2016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이 주당 $21만 팔리는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은 투자자가 돈을 벌고 손실을 입지 않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것이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위대한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복합적인 효과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깔고 앉기. 투자하면 오랫동안 깔고 앉아라. 수수료를 덜 내고 브로커의 허튼 소리를 덜 듣게 된다. 또 투자가 잘 될 때 해마다 1, 2 또는 3%의 세금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찰리는 무수히 매수 매도하며 시장 동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경제적 조건이 좋은 사업을 매수하여 오래도록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쉴 새 없이 사고 팔면 세금을 계속 내야 합니다. 한 종목을 20년 동안 보유하면 세금을 딱 한 번 내게 되며 찰리는 그것이 매년 대략 1에서 3% 정도의 세금 혜택을 보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3% 차이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100만 투자금이 매년 4%의 수익을 내면 20년 후 219만 1,123달러가 됩니다. 3%를 더하면 $100만 투자금은 20년간 7%의 수익을 내며 20년 후 386만 9,684달러가 됩니다. 찰리는 자본 환경이 훌륭한 비즈니스에
시간은 좋은 친구일 가능성이 높고 평범한 비즈니스에는 시간이 저주일 가능성이 높음을 압니다. 지혜의 여명.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여명입니다. 더 현명해질수록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무지를 인정할 때 지혜의 여명이 밝아옵니다. 찰리에 따르면 능력 범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본인이 이해하고 가치를 평할 수 있는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비즈니스를 제외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무지를 인정하면 투자를 하지 않거나 더 공부하여 가치평가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후자를 하면 그 비즈니스는 능력 범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찰리는 살아가면서 능력 범위를 보험사, 은행, 신문사, 방송국, 제과사, 항공사, 공구 제작사, 재화사, 속옷 제조사, 전력회사, 그리고 투자사로 넓혔습니다. 지혜에 도달하기까지 찰리가 걸은 길은 무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 사업의 세계에서 분석력과 실사 능력은 있지만 기본 상식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이다. 제 생각에 여기서 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사의 애널리스트가 어떤 채권의 신용등급을 새로 발표하면서 그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한 월가 투자은행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고 있다면 그 발표를 어느 정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평가사는 투자은행의 금융상품에 가능한 최고 등급을 매길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상품이 그런 고평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도 말이죠. 바로 그것이 부동산 시장 버블과 그에 이은 주식시장 붕괴,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 대침체 발생에 일조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신용평가사가 투자은행을 위해 장밋빛 그림을 그려줄 인센티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뉘우쳐야 하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도 반성해야 합니다.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는 것, 그것이 투자다. 도박의 가격이 잘못 매겨졌음을 알려면 그만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가치 투자다. 주가가 미래 가치와 어긋나 있을 때 그 주식이 바로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입니다. 주가가 가치보다 높으면 주가가 회사의 장기적 전망을 과대평가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가치보다 낮으면 주가가 회사의 장기적 전망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은 회사의 장기 전망에 비해 가격이 낮게 매겨집니다. 이때 이길 확률이 높으니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 투자자의 근시안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이들은 향후 6개월간 주가가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찰리는 이와 달리 한 회사의 근저에 놓인 사업 조건이 향후 10년간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 즉 매수의 기회는 바로 이 차이에서 만들어집니다. 분산 투자. 적금의 분산 투자에 대한 숭배, 나는 그거야말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분산 투자는 금융 컨설턴트와 증권 중개인이 형편없는 성적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지만 반대로 탁월한 실적을 내지 못하게 막습니다. 50개 혹은 그 이상으로 폭넓은 분산 투자를 하면 손실을 수익이 상쇄하고 마찬가지로 수익을 손실이 상쇄합니다. 분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장 혹은 인덱스 펀드를 흉내내는 상황을 만듭니다. 분산 투자를 권하는 상담사는 대박을 치지도 쪽박을 차지도 않습니다. 그저 무난할 뿐입니다.
찰리는 좋은 회사에 합당한 가격으로 투자하면 보유 종목을 10개 미만으로 줄이면서도 여전히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10년에서 20년 동안 견조한 수익을 낼 수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너무 분산하면 동물원이 돼버립니다. 바구니 안에 달걀이 10개 있으면 달걀을 유심히 지켜보기 훨씬 수월합니다. 큰 베팅의 순간.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드물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길 확률이 정말 높다면 크게 베팅하라. 코앞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있어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소액만 찔끔찔끔 투자합니다. 그래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가 기회일까요? 찰리는 어떤 거시 경제학적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할 때 가능한 많이 매수합니다. 기억하세요. 찰리의 세계에서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큰 기회가 열립니다. 찰리는 그럴 때 크게 베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중을 흉내내면 평균으로 퇴행한다. 여기서 찰리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평균적인 투자자보다 더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평균을 넘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평균은 손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의 고점에서 인덱스 펀드를 매수하고 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몇 년간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찰리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매도할 때 매수를 해야 하는데 대중을 따르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선견지명. 나는 뭔가를 정확히 예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정확한 예측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그저 좋은 비즈니스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 뿐이다. 찰리는 날씨, 선거 결과, 경제, 주식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제지에서 떠드는 말을 찰리는 헛소리 취급했습니다. 찰리는 그저 좋은 비즈니스를 좋은 가격에 살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예견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의 호황과 급격한 주가 상승 시기가 있기 마련이고 보통 그 뒤를 극심한 공황과 처참한 주가 폭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순간이 언제 발생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위기와 기회. 나처럼 1973년 내지 1974년 혹은 1999년대 초반을 살아간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당시에 컨트리클럽 탈퇴 대기자 명단이 있었는데 그걸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래 산다면 그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1973년 내지 1974년 그리고 199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로 실업과 주가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1973년 내지 1974년 불황의 원인은 유가 상승으로 24개월간 지속되었고 다우존스 지수의 가치가 45% 하락했습니다. 1990년대의 경기 침체 역시 유가 상승이 원인이었지만 건설업 불황을 초래한 1980년대의 건설 과열에 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대침체가 시작되기 6년 전이었던 2001년, 찰리는 또 다른 경기 침체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경기는 침체되었고 주가는 떨어졌으며 다우지수의 가치는 54%나 하락했습니다. 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주기적인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의 섭리임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본에 비해 차입금의 비율이 무척 높은 은행 시스템이 투기 광풍에 휩싸이면 굉장히 불안정한 버블을 생성하며
끝내 그 버블이 터지며 경제 전체가 침체됩니다. 찰리의 매수 전략에 무작위적인 침체 또는 불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찰리와 워런 모두 침체나 불황을 기다리며 현금을 쌓아둡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동안 해당 금액의 수익률이 낮은 것을 감내하면서요. 1990년의 침체에서 은행의 주식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버크셔는 웰스파고 은행 주식 500만 주를 2억 8,900만 달러에 매수했습니다. 오늘날 그 500만 주는 주식 분할에 힘입어 4천만 주가 되었고 대략 19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26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7.5%를 선사했습니다. 금상첨화로 초기 투자 금액인 2억 8,900만 달러가 현재 매년 배당금으로 5,920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투자 금액의 20.4%가 매년 배당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금의 중요성. 좋은 기회가 올 것을 대비해 1,000만 달러를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찰리는 1,000만 달러의 현금을 구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버크셔는 좋은 기회를 기다리며 현금으로 7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로 인한 형편없는 수익은 추후 우수한 사업체를 발견하여 오랫동안 높은 수익을 얻는 것으로 만회합니다. 이 부분이 멍거의 투자 방법론이 자주 오해를 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많은 양의 현금을 고이 모셔두고 그저 올바른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우월한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가 꺾인 세대. 1930년대 초반의 상황과 강도 남작 시대의 자본가들의 행태 덕분에 주식의 배당금은 채권 이자율의 2배에 달했다. 주식을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시기였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사기가 꺾인 사람들로부터 이윤을 얻었다. 1929년과 1932년의 공황은 주가에 큰 타격을 주어 1954년이 되어서야 다우존스 지수가 1929년의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산을 날렸고 30년간 일반 투자자는 보통주라면 진저리 쳤습니다. 주가 폭락을 겪은 많은 회사가 1940년대에 다시 이윤을 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회사는 채권 수익의 2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불했습니다. 찰리와 워런은 배당금이 높고 장부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며 투자 경험을 쌓았습니다.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반에 보통주 투자가 다시 유행하자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고 찰리와 워런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이 되자 좋은 가격에 팔리는 주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1972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상승장이 모든 것의 가격을 올려버린 것입니다. 인내심. 내 성공의 비결은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에게 인내심은 미덕이자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내심이 그저 일부 투자처에 영원히 머무르며 그 가치가 오르길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찰리가 보기에 인내심은 현금을 쌓아두고 훌륭한 회사의 주식 가격이 떨어지길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가격에 팔리는 훌륭한 회사를 찾을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집중력 유지 기술은 위대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도 똑같이 필요합니다.